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11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 11강의 주제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를 기본 강의까지는 목차를 한번 잡아보면은 부동산 시장론의 주제가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를 많이 합니다. 5문제가 아마 제일 많이 출제되는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인력공단에 제시된 시장론의 주제는 저번에 이제 기초 강의 때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먼저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뭐 특성이 뭐가 있고 기능이 뭐가 있는지 이건 논리입니다. 근데 기능은 정답으로 체크한 경우는 14회 때 말고는 없고요. 거의 특성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뭐 틀린 거 논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능이 지문으로 이제 하나 정도는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특성 위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중에 대표적인 시장이 주택 시장 아니냐, 주택 시장에 대한 논리가 하나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주택 시장은 이제 요즘에는 그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여가 현상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 미치는 요소 중에 다른 거 일정하다 가정하고 정보만 가지고 논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론의 전반부예요. 그래서 한 문제 내지 한 2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를 하는데 그 2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는 별로 없죠. 그리고 후반부가 중요한데 지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대론에서 지대가 뭐냐라는 식으로 이제 내용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19세기 이론에서 19세기 이론이죠. 우리가 공부하신 내용은. 그래서 이제 지대가 뭐냐라는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나옵니다. 리카르도, 튜네, 마르크스, 알론조, 마샬 이런 학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이 있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론에서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내부가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28회 때는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왔었죠. 따로따로 나오는데 이 지대론이 많이 나와요. 지대론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쉬운 문제가 내는 건 아니죠. 다 쉬운 문제 내면은 뭐 24만 명 다 붙게 만들지 않는 시험이고 20% 그러니까 80%가 떨어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그 조금 내용적으로 공부 안 하면은 틀리게 나오는 지문도 그 주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게 지대론인 것 같고요. 내부 구조론은 이제 28회 때 나와서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입지론이라고 있는데 입지론에 대한 논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공허 입지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 입지론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게 이제 뭐냐면은 이 상호 입지론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 문제는 기본이고 2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 요 논리가 세 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초 강의 때는 특성에 대한 논리하고 그 효율적 시장 했나? 그리고 상호입조론에 대한 그 내용만 잠깐 봤지만은 한번 다 건드려 볼 예정입니다. 기본 강의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마치잖아요. 또 시장론은 다 맞아야 돼.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겠지만은 막판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죠. 평소에는 이제 투자론, 수요 공급, 이런 금융론 이 3가지 위주로 정리하시다가 나중에 점수를 이제 쫙 빨리 올라가는 집중적인 파트가 얘네들이고, 결국 전체적으로 주제가 7가지가 있어요. 시장의 특성, 주택시장, 효율적, 지대, 내부, 공업, 상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7가지 주 중에서 5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테마별로 출제를 하는 과정 중에 뭐 한두 개 주제는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내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회 이후에 보면 지대론하고 상호입지론은 꼬박꼬박 출제되는 경향이 많고요. 나머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출제를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개념은 거기 시장의 의의가 이제 167페이지에 나오지만은 뭐라고 말하고 설명된 게 있어요. 뭐 전국적 시장, 지역적 시장, 구체적 추산 이런 거는 안 보셔도 관계가 없고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단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 맨 밑에 보면 양가로 3번에 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 파트는 안 보셔도 되고
완전히 아니면 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거기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 해가지고 다음 조건을 이제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제 1번, 2번, 뭐 3번, 4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불안정 경쟁 시장에 대한 지문은 전혀 안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질문하면은 그냥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장,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뭐 농산물 시장, 노동 시장 전부 다 뭐 전부 뭐죠? 다 불안전 시장이야. 이론상으로만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완전 경쟁 시장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경제학적인 많은 이론들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만든 모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경제학 책에 나온 모든 이론들이 현실에는 100%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 가정한 거하고 현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결국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이 첫 번째 주제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서의 특징을 논하는 경우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논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으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시장의 성립 조건은 이제 아실 필요가 있고요. 책의 목차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완전 시장 자체는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 경쟁 시장의 이제 성립 조건을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시장은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고 완전 시장은 아니지만은 현실 시장에서의 불안전성은 정도 차이가 다 달라요. A 시장이 B 시장보다 더 불안전 시장이다. 그 이유가 뭘까?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시장 체제의 불안전성을 판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척도.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어, 학문적으로. 그럼 완전 경쟁이 되게 한 성립 조건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다시 언급해 보면은 완전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해야 돼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존재한다.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그 시장에서는 가격을 누가 지배하냐? 가격은 소수가 지배합니다. 수요자는 한 명인데 공급자가 100명이 있다. 협상할 때 수요자, 소수인 수요자가 지배하고요. 수요자가 100명인데 공급자가 한 사람이다. 그럼 가격은 공급자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가격은 소수가 지배하는 구조예요. 이게 독과점 체제가 되는데,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도 다수고 공급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격으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격이 결정됐고 그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순응하는 가격 순응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만 조종하냐? 이미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만 조종하는 사람들이지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 완전 시장에 대한 논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동질성을 가정합니다. 이 상품이 동질하다고 표현해 드렸어요. 그 동질한 상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체제라 그랬어요. 그럼 대체제끼리는 거기 가격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거래하는 상품이 동질성이면은 완전 시장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자동차는 좀 크고 TV 시장이 지구촌에서 TV 시장이 30인치 TV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럼 어디서 팔든 TV 가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간다에서 팔든 뭐 미국에서 팔든 영국에서 팔든 대한민국에 팔든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상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질할 거 일물과 법칙이. 그래서 일물과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되려면 동질의 반대말이 이질성이 있어야 되죠. 이질성은 우리는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개별성 혹시 기억나시겠지만은 개별성의 가장 터줏대감 주제가 부동산에서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과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 완전 시장 논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 시장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이 지니까 퇴출이 자유롭다는 거야. 진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추가적인 조건이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저 상품의 가격이 싸다는 거야. 가격이 싸다는 걸 가정해서
거래하는 그 시장의 수요자다. 이미 다 구매력을 갖췄다고 가정하고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가서 구매해서만 표출하면은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퇴출도 자유라요. 왜냐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다라고 가정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은 성립이 안 되겠죠.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다 가정하고 모든 정보를 다 시장 참여자가 공유한다 가정합니다. 그래서 즉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가정해.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수한 정보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그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성립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지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불안전 시장이고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더 심하면 더 불안전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쭉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해요. 가격 순응자가 아니라 이제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고 개별성 때문에 일몰이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비싸. 그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요. 법적 규제가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호병이 존재한다는 논리죠. 이 말씀드렸던 요것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주제하에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168회 부동산 시장의 의의는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고 그냥 이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다고 아시면 되고 밑에 시장의 기능이 있네요. 시장의 기능 목차는 이제 그 잡아드리긴 했지만은 책에 나오는 시장의 기능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학 책에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책 순서만 잠깐 목차만 보시면 돼요.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논한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논한다. 그럼 첫 번째 이제 그 뭐냐면 가격을 창조하는 가장 이제 양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경제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자원을 배분하는 거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있다. 그것이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 양가로 반가로죠. 169페이지에 반가로 2번에 나와 있어요. 목차만 보시면 돼.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반가로 4번에 책의 토지 이용 형태 결정 기능 이것도 자원 배분 과정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번도 2번에 포함되는 사고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경제학의 그 양대 기능이 시장의 양대 기능이 교환 기능이 있어요. 교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자 간의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기본 논리는 이제 수요자는 공급자한테 물건 사기 위해서 화폐 자산을 주고 공급자들은 이제 그 물건, 재화를 실물자산 물건을 주죠. 그래서 실물자산과 화폐자산 간에 서로 맞바꿔진 장소가 교환, 그 시장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장을 수요자, 공급자 간에 교환하는 장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양대 기능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책에 나오는 다섯 번째 논리죠. 가격 창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자원을 배분해주고 교환이 일어나려면 뭐에서 결정돼요?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그 자원 배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격을 창조해 주는 것이 이제 또 시장의 역할이죠. 가격이 창조가 돼야지 두 가지 본질적 기능이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책에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정보 제공 기능이 반가로 6번에 나옵니다. 어떤 정보를 특히 제시해 줄까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가격 정보잖아. 가격을 모르면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교환도 못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계속 시장은 변하잖아요. 수요 공급이 변하면서 우리가 균형이 이동해도 공부했던 것처럼 양을 조절해 주고요. 독특하게 질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이제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기능을 만들기 나름이지만은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을 포인트로 해서 자, 교가, 정량 이럽니다. 목차 위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자교가 정량, 자교가 정량 이러시면 되고 내용 보지 마세요. 내용은 어차피 이제 이렇게 정답 체크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이 170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목차 중요하다고 잡아들었던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8회 때 나왔기 때문에 29회 때는 독립된 문제로 통계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온 배경이 이제 부동산 특성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 내용이 몇 군데 걸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특성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정책론 할 때도 나와.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결국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자원을 효율적으로 시장 자체가 배분하지 못하면은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을 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해주게 되는 근거로서 부동산 시장 특성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특성은 이제 단독 문제는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성과 관계되는 내용이 다른 분야의 지문으로 살짝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보면은 그 반가를 일본의 시장의 지역성이라는 거하고, 오른쪽에 양가를 일본의 시장의 지역성, 양가를 일본의 시장의 추상성, 구체성, 부분 시장 1번, 2번, 3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시장의 특성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제일 지문이 많은 게 시장의 국지성이에요. 국지적 시장이라는 거죠. 또는 이제 지역성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거를 할 때 이런 배경을 뭘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은 중요한 게 시장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국지적, 지역 국한된다.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은 부동산 특성 중에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특성과 연관돼 있었어요? 그렇죠. 부동성하고 관계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성에서 나왔던 내용을 시장의 국지성의 내용을 결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지적 시장이라는 논리가 부동성 때문이라는 걸 계속 이제 살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념도 정의를 이제 국지적 시장으로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라 그래서 모든 시장은 다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공통적인 성질이야.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은.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앞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설명할 때 정부 발표도 그렇지만은 앞에 특정 지역이 나옵니다. 특정한 구체적 장소가 나와.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인 공간을 고려합니다. 지리적인 공간을 이제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구체적인 장소가 나온다는 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추상적인 시장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죠? 구체적인 시장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 안에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부동산 시장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에요, 구체적 시장에 질문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언급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시장의 분화가 현상이 나타나요. 시장의 분화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장 분화가 나타나는데 분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먼저 전체적인 시장에서 논하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또 지역별로 세분화되잖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뭐 서울 부동산 시장, 부산 부동산 시장, 정책을 다룰 때도 그러잖아요. 그 서울 부동산 시장도 또 구별로 다루잖아. 뭐 강남구 부동산 시장과 양천구 부동산 시장, 이게 그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대처도 달라지죠. 그리고 노원구 부동산 시장 하면 노원구 부동산 동마다 또 하계동, 뭐 상계동, 월계동, 중계 이렇게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을 논하다 보면은 전체 시장에서 점점 세분화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점점 세분화되더라, 분화되더라, 부분 시장으로 넘어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부분 시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달라지고, 네 번째가 그 유명하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요 지문은 거기 동그라미 170페이지에 시장의 국지성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나왔어요. 그 지역 시장별로 또는 이제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현상과 초과 공급 현상을 뭐 지속시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지속이 된다는 말에 되게 중요한 문구가 돼, 해석할 때. 초과 수요는 수요가 더 많다는 거잖아. 그럼 초과 수요가 나타난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초과 공급이 나타난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시장 같은 경우는 물량에 남아도는 데에 있는 물건을 부족한 데다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옮겨 놓으면 두 지역 간의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현상을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초과 수요가 나타난 데에 부족한 거를 물량에 남아도는 데에는 부동산을 들어다가 옮겨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계속 땅값 상승, 땅값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부동산 지역별로 이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더라까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별로 초과 수요 현상과 초과 고금 현상을 지속시켜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동성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장난쳤어. 어떤 지문은 똑같은 지문에다가 고가성으로 인하여 또는 내구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싸다는 거하고 수명이 길다는 거하고 지역이 나눠진다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 있죠. 지역 간의 연계성이 당연히 높겠어요? 낮겠어요? 연계성이 낮죠. 아주 옛날 12회 때문에 연계성이 높다 그랬어요. 연계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면 동시에 부산 땅값도 올라가야 돼. 그러지 않잖아. 지역별로 달라요. 국제 지구촌 시장이 부동산 지구촌 시장이 연계성이 높은 시장이다. 그러면은 우간다 땅값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땅값도 높아져야 돼. 그러지가 않잖아. 그래서 연계성은 매우 낮다는 거야. 이게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그렇죠. 주식시장은 미국의 주가가 뛰었다. 우리나라 시장 바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금융시장은 연계성이 높은데 부동산 시장은 별도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는 이제 책에 연결이 되지 않고 책에는 이제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은 전부 다 앞에 부동산 특성에서 부동성에 언급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다 그냥 집어넣어 버렸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이제 특히 3번, 4번, 3번부터 7번까지가 다 기출문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용들이 전부 다 뭐죠? 부동성에서 한 거지. 지역별로 다르다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제 외부 효과 영향을 받고 중개업소가 필요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해야 되잖아. 부산 땅값을 평가하는데 서울 지역을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을 가서 조사한다. 무슨 활동? 임장활동. 이런 말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지문은 어렵지만은 나중에 포트폴리오 들어가면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까지 시험에 연결시키더라고요. 다만 마지막 지문은 나중에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를 언급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책에 있는 걸 첨가하면 돼요. 즉 뭐다? 부동성에서 나타난 거, 외부 효과, 임장활동 이런 말들을 첨가하시면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하구나. 똑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와 더불어서 두 번째 유명한 특성이 책에는 거기에 양가로 4번으로 돼 있죠. 그게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야. 이거 참 많이 나오죠.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아. 주의사항은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곤란하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수급질이 곤란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은 조절은 가능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시간이. 그럼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곤란하다는 것은 단기 현상일까? 장기 현상일까? 그렇죠. 단기 현상이야. 그래서 곤란하다는 말 통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발생한 우려가 많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 어차피 부동산 시장 불안전 시장이다 보니까 균형 가격이 성립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균형의 성립이 어려우면 가격이 왜곡되고요. 가격이 왜곡되면 자원 배분까지 왜곡이 돼요. 비효율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는 수급적 곤란성은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포인트로 단기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장기가 들어가면 틀려.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한번 잘 보시면은 부동산 공급 상당한 시간이 수요 급증과 공급을 적시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그라미 1번 보면 기출문제 갖다 붙였는데 시장이 상한 변화나 수요 공급 조절하는 시간 어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조절은 가능한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조절이 가능하다. 그 말은 배경은 단기적으로 조절이 어렵다는 뜻이야.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될 줄치실 내용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이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 높다. 이거를 줄을 쳐주셔야 돼. 그 목차하고 요것만 줄 치시면 돼. 그 수요와 공급 조절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때문에 곤란성은 단기적인 현상이다.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다섯 번째로 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같은 지역에서는 그 모든 부동산이 다 똑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같은 지역의 상품마다도 달라요. 상품의 비표준화성이지. 이 비표준화성이 결국 이제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은 뭐겠어요? 다 다르다는 거니까 개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요거는 뭘 설명한 거냐면은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이 상품이 동질할 거를 가정한 시장이잖아. 똑같으면은 이제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품이 비표준화성은 표준화가 동질인 건데 비표준화가 딱 다르다. 개별성이잖아요. 요걸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돼. 뭘 갖다 붙여? 개별성에 나왔던.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성으로 인한 현상이다. 그래서 무슨 법칙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 되어버린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된다. 다 다르니까 상품 간의 비교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상품 간의 비교도 비교를 곤란하게 한다. 어렵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 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상품마다도 다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가 아니라 이제 그 책에는 7번째로 한번 볼게요. 거래가 비공개적이야. 거래의 비공개성. 요 편이죠. 거래가 비공개적. 이거를 거래의 은밀성이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보통 부동산 시장은 이것도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 당연히 개별성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별성 때문에 본인이 거래한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적인 경향이 고도로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거래는 사적인 경향이 있죠. 사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남한테 알려주기 싫어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 정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돼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보니까 거래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죠? 정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정보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거래가 비공개적이야. 이 말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왜? 정보 비용이 존재하니까 가격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책에 나오는 6번이죠. 시장의 비조직성이야. 시장의 비조직성 위에 있는 걸 정리한 거죠.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고 내용도 파악이 어렵고 수급조절도 곤란해. 그러니까 시장을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시장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조직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체 시장이 아니라 다 개별 시장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5가지가 굉장히 유명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국수 BBB라 그래요. 전통적으로 나는 국수 BBB.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앞잘 떠서 암기하는 방법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인데 이제 EAG로 나오는 문제상에서는 국수 BBB, 국지적 시장, 수구적 곤란성, 상품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 비조직성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거 5가지 위주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거기 나오는 거 8번하고 10번, 9번도 마찬가지인데 요건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드리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맨 처음에 언급했잖아요. 그럼 저거를 살려야 돼.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전성하고 관계되는 지문이 등장한다는 거지. 먼저 완전 경쟁 시장 논리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되려면은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현실적으로 과거의 이제 경험칙에 의하면은 둘 다 소수지만은 공급자가 더 소수인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소수인 공급자가 소유자를 가격으로 지배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가격 지배를 행사하고 그래서 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전 시장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개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개별성은 여기서 언급한 거니까 그 두 번째가 됐죠. 세 번째 완전 시장 성립 조건 중에 하나인데 뭐죠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그 시장이 불안전한 이유가 완전 경제되려면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 자유롭기 위해서는 가격이 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정부의 간섭이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부동산 시장은요 불안전하게 만드는 지문을 표현할 때 그걸 건드리더라고. 완전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는 걸 해가지고 부동산은 비싸. 고가품이라는 거야. 그럼 고가품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야?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그렇죠? 시장 진입 장벽에서 수요자를 이제 뭘로 만들어요? 소수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다는 것은 진입 장벽에 대해서 이것도 시장 뭘로 만든다?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만큼 비싸서 시장에 진입하려면 대출을 받을 필요성까지 생기잖아요. 세 번째,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정부의 법적 규제가 너무 많은 거야. 법적 규제가 많다. 그래서 그 공법 보면은 전부 다 규제죠. 그래서 시장 들어가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땅에다가 집 짓고 싶어. 근데 그 그린벨트를 지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지역에다가 이제 그 폐수 공장 만들고 싶어. 근데 여기다가 행위 제한으로 전용 주거지에서 폐수 공장 못 들어서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때문에 시장 진입하고 싶어도 진입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네 번째.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으로서 정보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래가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정보비 존재한다 그랬죠.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잡히죠.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도 뭐다? 불안전 시장이야. 그럼 이 내용들을 질문을 어떻게 하든 연결되는 질문은 똑같은 거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라는 거.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상품 있죠. 상품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정부의 법적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 시장에 참여할 때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거. 어느 걸 설명하든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완전 경쟁 시장을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반대로 표현한 거죠. 이런 걸 이유로 인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으로? 그렇죠. 불안전 경쟁 시장임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지문으로 이제 종종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특성은 출제됐든 안 됐든 시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 BBB라는 요 5가지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조건을 이제 공부하시는 수단으로 연결시키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완전 시장 성립 조건을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면 다 틀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자교가 정량이랑 목차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안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7가지 주제 중에 시장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시험에 나왔든 안 나왔든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자연스럽게 173페이지 보면 제2절 해가지고 주택시장 분석이라 해서 주택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주택시장으로. 근데 주택시장에 대한 논리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를 한번 이번 기본 강좌 시간에 다 한번 아주 극단적인 거 말고는 한번 다 건드려 볼 테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시장을 구성하는구나라는 거를 테마별로 쭉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1강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강, 13강, 14강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의 특성 진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